지금 11월 20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이 시간 전국에서 그리고 또 세계에서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시즌 2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요. 실시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의 행정담당 운영위원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시즌 1과 시즌 2 사이에 2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지난 시즌 1 동안 매주 사실 아카데믹한 강의를 2강의씩 계속 시청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헌신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시즌 1 저희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2번씩 제공해 드린 강의를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또 주위의 분들에게 적극 권유해 주신 우리 시즌 1 동참해 주신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시즌 2에서는 이제 시즌 2가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활동이 일상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강의 제공 횟수를 주 1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 1회 시즌2 강의를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지난 2주간 진행됐던 차별금지법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여러분의 협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소식은요. 방심위에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토론회를 주최한 대담을 주최한 우리 기독 언론인 극동방송과 CTS에 대해서 법정 제재인 경고를 추진하다가 11월 9일에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법정 제재 추진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저희 차별금지법을 막는 운동가들이 모여서 방송회관 앞에서 방심위 앞에서 법정 제재 추진에 대한 규탄 대회를 9일에 열렸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려고 하는 추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차별금지법 찬성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의 부당성을 알리는 서면도 내고 직접 출석해서 변론하려고 했지만 직접 변론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들이 우리가 낸 서면만을 기초로 해서 장시간 회의를 거친 뒤에 9명의 방심위원들 중에 7명이 같은 법정 제재입니다. 경고보다는 낮은 주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내용이 지난 9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재심이 있고 재심 이후에는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처음이니까 봐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계속 일관됐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이 토론회조차도 법적으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 의도가 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론의 자유뿐만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그 양심의 자유들이 이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한 박탈되는 동성애 독재의 모습을 보여주는 실체입니다. 본의 아니게 이 CTS와 극동방송이 이런 법정 제재의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두 방송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잘못된 제재가 철회될 때까지 여러분 이 부당성을 규탄하는 내용들로 여러분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인권헌장의 이름으로 이 교육계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인권헌장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서는 서울대의 기독 교수들과 학생들 또 교직원들이 지금 힘겹게 막아서고 있는데요. 이 인권헌장의 모습으로 된 사실은 교육계, 대학계 내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토론회가 지난 12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수님들과 실무자들이 모여서 우리 인권헌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드러내는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저쪽에서 인권헌장의 필요성에 대한 긴 보고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고서의 문제점을 낱낱이 반박하는 토론회가 열렸고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영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교재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서 혹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여기가 인강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 서울대 인권헌장의 제정 시도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함께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서울대 이거 막아서는 기독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로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시고 또 관련된 국회의원들 또 교회 관계자분들이 적극 나서서 이 교육계의 차별금지법 이 부분들이 저지될 수 있도록 실제 저지 활동에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 이외에도 지금 법안이 제출된 국회의 차별금지법은 지금 법사위의 일소위에 현재 형식적으로 계류 중에 있고 아직 본격적인 심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든 본격적 심의가 재개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이 나는 대로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알리고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호소하는 활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지난 2주에도 저희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시민운동가들과 교회 관계자분들은 부지런히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일정을 잡고 면담 일정이 잡히면 찾아가서 차별금지법이 교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릴 때 그때 대개는 그 면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비로소 인식하는 국회의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면담을 하면 많은 목사님들의 걱정을 귀 기울이신 다음에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그때 깨어나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이 정의당이 처리하지 않는 한 21대 국회에 앞으로 4년 내내 이게 계류됩니다. 이 4년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를 통해서 습득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교회 목사님들과 또 전문가들이 나서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통치자들을 설득해 주시는 작업을 계속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우리 이 강좌에서 제공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만 주면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깨어나서 이 법을 막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오늘은 시즌2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우리 시즌2가 시작되는 이 첫날에 우리 이 예고해드린 대로 이영훈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이 차바를 주관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기관의 대표님 모셔서 시즌2를 시작하면서 우리 시청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차바의 주관 가장 큰 시민단체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이라는 줄여서 진평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 합법화를 반대해온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다 동참한 시민단체 조직인 동시에 전국의 17개 시군구 광역시 그 기독교 단체가 총 가입한 교회와 시민단체 연합, 한국의 가장 큰 동성애 반대 운동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집행위원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길원평 교수님 모시고 여러분께 드리는 시작 인사 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이번에 자바 시즌 2를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드리며 또 이 자바 시즌 2에서는 여러 목사님들께서 특별히 오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또 다음 주에는 온누리교회 이지호 목사님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들께서 앞장서서 이 자바 강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게 몇 달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좀 이 강의를 듣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잘 설득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하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고 또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겠다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의 마음을 이제 안도감을 갖게 하는데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 차별금지법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닙니다.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그 민주당의 국회의원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공식 간담회를 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정의당에서 다음 달에 있는 세계 인권의 날을 기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그런 이벤트들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정의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주 그냥 올해 말까지 만들려고 차별금지법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이 대다수 국민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을 한 번 만났는데 그분도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역차별 받는 거는 반대하지만 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자들 중에 어쩔 수 없이 이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한 명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차별금지법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아직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모르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은 동성애는 절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천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 동성애자나 이 소수자들의 이 인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의 인권이 무시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이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건전한 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역차별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서구의 많은 사례들을 보면 정말 교회하고 건전한 윤리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남녀 구별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여성들이 역차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차별금지법의 실상을 알려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듣고 그거를 잘 이렇게 습득하셔서 주위의 국회의원들하고 정치인들을 만나서 우리가 절대로 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PPT를 사용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PPT 올려주시면 제가 준비한 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조금만 해주세요. 제가 차별금지법안과 낙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이 낙태하고 차별금지법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러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이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의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 트랜스젠더거든요. 이 동성애, 트랜스젠더와 같은 것은 이제 성적 타락하고도 관계됩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이래서 이제 그것이 차별금지법과 관계되고요. 이 낙태는 사실은 이 성적 문란으로 인해서 이 아기를 임신했을 때 그거를 또 이제 떼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타락과 이 낙태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적으로 문란한 나라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고 또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뒤를 따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별금지법하고 낙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금지법은 올해 6월 달에 정의당이 발의했고요. 그 안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들어있고 또 성별의 정의 안에 제3의 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흔히 차별하지 말아야 될 거, 성별이나 장애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핑계로 삼아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은 우리나라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 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나면 자유가 제약을 당합니다.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들이 제약이 당하고 더 큰 것은 뭐냐? 다음 세대들이 세뇌를 당하게 돼요. 유치원부터 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정상이라고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세뇌를 받게 되고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의 경우는 10년 동안 25배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완전히 세뇌가 되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이 차별금지법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걸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하게 이 악한 법, 잘못된 법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태에 관련된 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법하고 모자보건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이 낙태가 심각한 문제가 됐는가 하면 작년 4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올해 말까지 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정부에서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이제 개정안을 이제 입법 예고하고 이제는 정부에 논의한 다음에 국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또 그리고 현재 국회 안에는 또 의원 발의한 법안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이 관련 법을 개정해야만 되고 만약에 올해 말까지 이걸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가 그냥 합법화됩니다. 법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말까지 반드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에 대한 판결을 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태아의 생명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이제 조화롭게 해라. 조화롭게 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임신 22주 내외로 우리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하도록 하라. 그리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사유를 고려하라. 이런 식으로 작년에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게 되면 임신 14주까지는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낙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나는 낙태하고 싶다 하면 낙태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임신 24주까지는 뭐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사유나 강간이나 수많은 이유로 24시간만 생각하면 낙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담받고 24시간 뒤에는 이제 낙태가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 임신 24주라면 6개월입니다. 임신 6개월 된 태아도 얼마든지 이제 하루만 생각하면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 정부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부안은 태아의 생명 보호를 완전히 무시했다. 작년에 헌재에서 판결할 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다 고려하라 했는데 이번에 정부 개정안은 완전히 태아의 생명 보호를 완전히 무시했다. 임신 6개월까지 이렇게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태아는 언제부터 생명인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이 수정된 지 11주가 된 태아의 모습, 거의 뭐 인간의 모습을 갖추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난자와 정자가 수정돼서 수정란부터 자라서 인간이 되는데 그게 연속적으로 인간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이하는 세포덩어리고 그 이상은 인간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연속적으로 자라서 인간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수정란에서 자라서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태아의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다시피 이 점점 자라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낙태,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이 정부 조사에 의하면 낙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되어 있지만 민간 단체가 조사할 때는 현재 한 50만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낙태가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50만이라는 걸 비교해 보면 작년에 2019년도에 실제로 태어난 아이는 30만입니다. 그러니까 낙태가 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낙태를 언제 하느냐? 이게 2018년도 조사에 따르면 4주, 5주, 6주에 가장 많이 합니다. 4주, 5주, 6주 합하면 5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4주 이하에서는 31%, 8주 이하에서는 84%, 그 다음에 12주 이하에서는 95%. 그러니까 12주 이하에서는 거의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안이 14주 이내로는 낙태가 허용한다는 것은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안이 얼마나 정말 낙태를 허용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낙태하는지를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사회경제적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뭐 애가 2명 있는데 또 생겼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너무 바쁘다든지 하여튼 뭐 사귀던 임신시킨 그 남자하고 헤어졌다든지 뭐 하여튼 이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80%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산부인과 우리나라 산부인과 의사에서는 10주 임신 10주를 넘는 낙태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0주가 넘어가면 아기가 자라기 때문에 뼈가 생기기 때문에 10주 이내로 하기를 이제 산부인과 의사에서 이제 권고를 했고요. 보면은 낙태 방법이 달라져. 그러니까 10주 전에는 마치 진공 흡입기처럼 이게 빨아당기는 거 가능한데 10주가 넘어가면 뼈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잘라서 이제 낙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10주가 넘어가면 낙태 방법이 달라지고 여성의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10주 이내로 하기를 이제 우리 산부인과 의사에서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신 22주가 넘어가게 되면 독자 생존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산을 했단 말이에요. 24주에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 50% 이상이 생존이 가능합니다. 2명 중에 1명은 살 수 있습니다. 인큐베이터 넣으면. 그런데 아까 정부안은 24주까지 24시간만 생각하면 낙태가 가능하다는 말은 이 밖으로 나오면 절반은 사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런 식으로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전 세계적인 현황을 보면은 여기 WHO 자료를 보게 되면 전 세계의 3분의 2가 낙태를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낙태를 허용하는 데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그래프는 임산부의 요청, 그러니까 자기가 낙태하겠다 싶으면 얼마든지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면은 3분의 2가 금지고 3분의 1 중에서도 허용하는 데는 거의 12주 거기가 대다수입니다. 그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합쳐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2가 금지하고 그 다음에 허용하는데도 12주 내외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 통계에 의미하는 것은 낙태를 금지하는 국가가 전 세계 3분의 2다.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사유로 허용하는 국가도 과반수 이상이 임신 12주 내외다. 그러니까 12주 이하가 57%, 14주 이하가 63%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갑자기 금지하던 국가가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회경제적 사유가 강간을 당한 거라든지 인부가 뭐 생명이 위독하다 이거 똑같은 레벨로 그건 아니죠. 정말 이 강간이나 이런 것하고 사회경제적 사유는 그냥 내가 애 키우기 어렵다. 뭐 경제적으로나 이런 거는 갖게 놓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부안이 무리가 되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영화인데요. 낙태 관련된 영화인데 언플랜드라는 영화입니다. 지금 이게 12월 10일경에는 이제 개봉하게 되는데 그 전에 요거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미국은 사실은 낙태가 합법화돼 있죠.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지금 미국에서 11개 주에서 심장박동법 해가지고 임신 6주 이하 심장이 뛰기 시작하면 낙태를 못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영향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원래 이 주인공이 실화입니다. 실화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원래는 낙태를 찬성하는 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아주 일을 하면서 이제 누가 상담하러 오면은 상담하고 오는 사람에게 이 낙태는 태아에게 전혀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하면서 안심시키면서 낙태를 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우연히 낙태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성의 몸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면서 낙태를 하는 겁니다. 초음파로 이렇게 보면서 태아를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우연히 그 초음파에 그 낙태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낙태하는 기구가 들어갈 때 그 태아가 막 도망다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때까지 거짓말을 했구나. 태아가 통증을 안 느낀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태아가 통증을 느끼는구나.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분이 확 바뀌어져서 오히려 낙태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화는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미국에서 이 영화가 개봉되고 히트를 쳤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꼭 보여주길 바라고 특히 젊은 층 20대 30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거 한번 보면은 정말 이 낙태를 반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또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올해 말까지 이 낙태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론을 만들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 영화를 보게 만드는 건데 요즘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30명만 모여서 신청하면 그냥 가까운 장소에서 영화관에서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7,000원에서 10,000원입니다. 주말에는 10,000원이고 주중에는 한 7,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여기다가 전화를 해서 한 30명만 모아가지고 신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이걸 보고 정말 이 낙태의 실태를 좀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나라만큼은 정말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서구의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차바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 정말 이 차별금지법의 실태도 알리고 또 이 낙태도 잘못된 것을 가지 않도록 정말 서구는 잘 살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또 낙태도 합법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윤리적으로 또 여전히 정말 윤리적으로 건전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서 우리나라는 그 잘못된 잘 사는 국가들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우리가 좋은 국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걸로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즌2 시작 인사로 우리 길 교수님 말씀 들었고 또 지금 당장 또 이거와 관계 있는 우리 낙태법에 관한 정확한 지식도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말씀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낙태 합법화와 동성애 합법화 문제는 서로 협력하면서 사실은 기독교의 생명윤리와 그다음에 성윤리를 적대하고 파괴하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명을 존중하는 부분과 또 거룩한 성을 지키는 운동이 같이 가야 한다는 이런 연관성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 시작 인사로 우리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이신 조배숙 대표님 모시고 차바 시즌2를 시작하면서 우리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를 잠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법률가의 상임대표 조배숙입니다. 그동안 차바 1차 그 시즌 1을 경청해 주신 여러 성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저도 듣고
몰랐던 걸 많이 알고 깨우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또 시즌 2를 준비를 했습니다.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잘못된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지 각 방면에서 연구한 것을 저희들이 듣고 그리고 확실히 알아서 주위 사람들한테 또 전파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차바 시즌 2 많은 좋은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동영상을 많이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막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시도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가 아니라 지금 2007년부터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17대, 18대, 19대 그래서 전부 이전에 벌써 6번이 발의가 되었다가 우리 기독교계의 아주 강력한 반대 그리고 학부모 단체의 반대로 무산이 됐고 철회가 됐고 폐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우리 인사 말씀을 해주신 우리 기론평 교수님께서 그때부터 이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하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20대 국회에서는 감히 발의하는 그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중간에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 중심제여서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이 되니까 너무 정쟁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 권력 구조, 이 대통령 중심제의 정부 형태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좀 하자. 근데 마침 2018년도에 지방선거라 전 국민이 투표할 기회가 되니 그때 개헌안도 같이 투표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이 개헌안 논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다 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추진 세력들은 이 개헌안에다가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등권 부분에 우리는 양성평등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성평등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성평등은 양성평등의 줄임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는 양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이 있고 그 성이 다 평등하다는 젠더 평등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혼인과 가정입니다. 우리 현재 헌법 36조에 보면은 혼인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의 기초에서 성립되고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개인의 존엄과 평등, 양성을 빼버렸습니다. 이것은 결국 동성혼의 합법화의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률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률기관이 지금 법 자체가 헌법기관인 정부를 규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 하니까 차제에 그런 위헌 소지를 없애자. 그리고 당당하게 헌법기관화하자 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는 조문을 넣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우리 단체 시민단체 기독교계에서 아주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아주 강력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때 분명하게 의사표시를 했고 반대를 했고
또 이 개헌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야당도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냥 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180석을 이상을 점유를 하면서 드디어 6월 29일 날 정의당이 장혜영 의원을 앞세워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발의한 의원들 면면을 보면은 정의당이 6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1명,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의 비례대표 1명입니다. 심상정 의원을 빼놓고는 지역구의 반발을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좀 없는 비례, 초선입니다. 상당히 좀 의식을 한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화답이라도 하듯이 국가인권위원회는 6월 30일 날 평등법,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시안이라고 하면서 국회에다 이 법 제정을 권고를 했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지금 현재 정치권은 우리 기독교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또 학부모 단체, 여러 교육 시민 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정치권의 속성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선거, 빅2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선 레이스입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있는 이런 쟁점은 잘 안 건드리는 게 정치권의 속성이고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렇다 할 진전은 아직은 없으나 그러나 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 지향 부분입니다. 이 법은 2001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적 지향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성적 지향이 뭔가 그 당시 그 커밍아웃을 한 어떤 탤런트가 이제 커밍아웃을 하니까 뭐 드라마에 섭외도 안 되고 하니까 좀 불이익한 차별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이 부분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기만적인 전술에 의해 가지고 그냥 통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 잘못이죠. 거기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것이 변명은 되지 않지만 나중에 그 동성애 활동가들조차도 자기들도 이것은 굉장히 설득이 어렵다, 통과하기 어렵다 했는데 이렇게 쉽게 통과가 되고 나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국회의원들이 뭐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성적 지향이 이러한 처음에 발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기망적인 전술에 의해서 이렇게 입법이 되었다. 그리고 또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 자체가 동성 성행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정당한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런 이유로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40여 명 이상이 공동 발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20대 국회 때 이 발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회에서는 이게 가장 그 중요한 쟁점이 되고 이 법률은 법 체계에서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눈을 지방으로 돌린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은 뭐가 있죠? 조례가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는 학생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 눈을 돌려서 지금 어느 정도 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 있는 도의원이나 기초의원이나 이 정확히 알고 또 그렇게 대처하는 사람도 없고 또 도민들이나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경기도 이런 몇 군데에서는 그 도민 또 시민 그런 인권 조례가 있습니다. 충남도 경우를 볼 때는 안희정 전 지사가 성적 지향에 포함된 도민 인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초한 도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이것을 알게 된 우리 충남의 기독교계에서 도원들을 설득해서 이것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당시 안희정 전 지사가 구속이 되고 그 대행을 맡았던 행정부지사가 이 의결이 잘못되었다고 대법원에다 기관 쟁송을 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충남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의 다수를 점하니까 기관 쟁송을 취하를 해버리고 다시 새롭게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인권 조례는 이 도나 시의 인권 조례가 좀 추상적이라고 한다면 학생 인권 조례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성적 지향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학생들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그런데 이러한 학생 인권 조례가 맨 처음 제정된 곳이 경기도입니다. 2010년도입니다. 그리고 뭐 서울, 광주, 또 전북, 또 최근에는 충남까지 이미 작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들이 무관심과 이러한 제대로 된 정확한 지식이 없으므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인권헌장입니다. 서울대 인권헌장 말은 참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해야죠. 그런데 이 인권헌장에서는 제3조 차별금지 사유에 또 성적 지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아직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않은 그거를 구태여 인권헌장에 넣어서 인권헌장 규범으로서 만들겠다는 그 저희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토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그 진리의 전당인 서울대학에서 왜 이런 인권헌장을 만들려고 밀어붙이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깊게 논의하면 문제점을 알 텐데 대부분 여기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조사나 이런 것은 생략한 채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 의견조사를 하고서 뭐 그 성숙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토의를 해야 되고 많은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들이 서울대학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심도 깊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 이게 2011년도에 그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현병철 위원장 그리고 기자협회의 우장균 회장이 MOU를 맺는 장면입니다. 인권 보도 준칙입니다. MOU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MOU라는 것은 성격을 아시지 않습니까? 구속력이 없어요. 안 지켜도 그만인데 그런데 이것은 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이 구성원들의 충분한 토의와 그런 의견 수렴이 과연 거쳤는지 사실 그것도 조금 분명하지 않은데요. MOU를 맺고 이 준칙이 되면서 완전한 어떤
규범력에 있는 그런 준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것을 그 본인도 모르게 상당히 좀 의식하고 기사를 쓰는데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위축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이태원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게이 클럽이었고 거기 온 사람들이 거의 다 동성애자여서 그렇게 썼다가 또 이 인권 보도 준칙을 얘기하면서 또 많은 관련 단체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 언론 매체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한 이런 점 때문에 그냥 바로 이 기사를 수정을 했습니다. 인터넷판에 있을 때. 그래서 지면으로 나올 때는 여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 그 이외 사람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건 왜냐하면 어떤 보건과 건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것이 발의가 되니까 모든 언론이 찬성 일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런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CTS 그리고 또 극동방송에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렸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비판만 했다고 해서 편향적이다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는 경고 처분을 또 전체회의에서는 최종적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담 프로그램은 뉴스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대담은 의견 초청받은 사람이 자기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고 뉴스처럼 아주 정확한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심의규정 9조 5항에 의해서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그 선교의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 방송의 경우에는 그 설립 취지에 맞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성의 예외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 두 개를 다 무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위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냐?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비판만 하느냐? 그런 사고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무서운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런 정도니 만약에 정말 제정이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미 지방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언론에서는 잠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정말 이것을 끝까지 막아내지 않으면 저희들 힘들다 하는 것을 인식을 했으면 합니다. 자, 네, 또 드릴 말씀 많지만 제가 인사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또 이용훈 목사님께서 조금 이따 강의를 하실 텐데요. 여러분께서 정말 좋은 지식을 배우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또 조백수 대표님이 얼마나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무지한 가운데 사실은 차별금지법들이 유사차별금지법안들이 제정되어 왔고 또 확산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다. 악법의 이런 취지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 좀 힘드시더라도 계속 좀 들어주셔서 좀 겉모습 때문에 속는 성도들과 국민들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좀 기다리셨는데요. 그 우리 이용훈 목사님 그 강의를 좀 듣기 전에 이용훈 목사님 순복음교회 쪽에서 보내온
강사님 홍보 영상을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부흥할 때 그 부흥의 중심에 있던 교회입니다. 우리 여의도 시즌 2의 첫 강사님으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께서 첫 강사를 맞아주신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이따 여러분 메시지를 들으시겠지만 한국교회 1천만 성도가 연합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다른 문제에 대해선 이 차별금지법과 이 지금 성혁명 사상에 대해서는 한국교회의 거룩한 연합이 무엇보다도 요청이 됩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한 혹시 다시 한번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 측에서 만들어 온 홍보 동영상 약간 4분 내지 5분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함께 시청하신 후에 또 이영훈 목사님 메시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 미국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공식적인 한국 최초의 선교사로 인천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 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한국의 오순절로 불리는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 한국 전역으로 확산되었고 1953년 미국 하나님의 성회에서 파송한 칠순호 선교사에 의해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절망뿐이던 1958년 대주동에서 조용기 목사와 최자실 전도사가 천막교회를 개척했고 불과 3년 만에 서대문으로 교회를 옮기며 부흥의 불길이 더 크게 타올랐습니다. 1973년 다시 여의도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딛고 일어나 폭발적인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5월 조용기 목사의 원로 목사 추대 당시 성도수 78만 명으로 세계 최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어 이용훈 목사가 운영회 및 당회 2차 투표, 총 3번의 투표를 거쳐 공동의회를 통해 제2대 당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2010년 1월 20개 제자교회 32만 성도를 분리 독립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32만 명의 성도가 감소했지만 12광주리 특별새벽 기도회와 새생명 행복축제 등을 통해 기도와 전도에 더욱 힘써 이용훈 목사 취임 7년 만에 45만 명에서 56만 명으로 부흥 성장했고 현재는 20개 제자교회 성도 포함 88만 성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국 내에 세운 개척교회가 약 50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전 세계 64개국에 68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교회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부재와 선교 사업에 사용하는 등 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이웃들을 향해 사랑의 손을 내밀고 건강한 삶을 선물하는 등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주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순복음의 꿈나무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가며 평양심장병원 건립 등 통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용훈 목사는 뜨거운 복음 열정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강력한 성령운동을 펼쳤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섰습니다. 인회 예수 언싱푸 교파와 국경을 초월하여 수많은 해외 성회를 인도하면서 순복음 스타일의 기도운동을 통해 복음 한류의 위력을 보여주었고
오순절 성령 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시켜 나갔습니다. 게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부흥과 성장 비결을 공유함으로써 세계 교회의 동반 성장을 이끄는 한편 전 세계 기독교 리더들과 함께 세계 평화와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015년 굳게 닫혔던 중국 선교의 문을 열어 오직 성령으로 중국 교회의 변화를 견인했고 2018년 마틴 루터 킹 목사 서거 50주년 기념 예배에서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거룩한 꿈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Korea will be united by the grace of God. 이영훈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아시아 리더스 서밋을 통해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세계 오순절 대회를 통해 강력한 성령 사역을 펼치며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We 있습니다. ne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right now. 이영훈 목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 세계를 향한 오순절 성령 운동의 불길이 더 크게 타오르도록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더 강력한 성령의 시대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복음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We nee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right now. 네, 여러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이영훈 목사님 홍보 영상 잘 보셨죠? 실제로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는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외에서도 굉장히 더 영향력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여러 교회에서도 사실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는 것이 참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이처럼 생각과 내용이 많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거리를 두고 어떤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이런 교회들도 상당히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해외는 이 문제를 놓고 찬반으로 완전히 나뉘어졌기 때문에 실제로는 성혁명 사상과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또 세계에서도 가장 큰 단일 교회이고 국내외적 영향력이 막강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특히 담임 목사가 차별금지법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는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주시고 또 부흥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할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시즌2의 첫 강의를 맡아주신 뒤에 어떻게든 일정을 조정해서 실시간으로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여러 번 노력하셨는데 계속 급한 일정들이 생기면서 부득이 며칠 전에 녹화 동영상으로 메시지를 보내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영훈 목사님 녹화 영상이 어제 도착할 정도로 굉장히 일정이 바쁘신 분입니다. 생각보다는 여러분 짧습니다. 15분 안팎의 짧은 메시지지만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반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메시지가 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영훈 목사님 강의 동영상 여러분께 좀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한국교회의 1천만 성도들이 가야 할 부분에 관해서 좋은 참고로 이렇게 삼아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이영훈 목사님의 강의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그동안 참 가물었었는데 어제 참 비가 많이 왔습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렸는데 비가 많이 와서 좀 불편했지만 이 비는 참 단비였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거의 한 방울 비도 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게 비가 쏟아져서 메마른 땅을 촉촉이 적시고 모든 생물이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나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절망 가운데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축복으로 하나님께 넘게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온라인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새 힘을 얻고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고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안보의 말씀과 또 한국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교회 1차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방역 문제로 예배가 제한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줄 압니다. 이제 곧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니 코로나19도 점차 소멸되어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국회에서는 한 정당으로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정 시도가 있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그렇다는 이름을 가진 이 법의 실상은 실제로는 과잉차별법이며 역차별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다수의 인권을 제한하고 차별하는 법입니다. 마치 흡연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흡연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절대 다수의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우리가 막아내야 되고 이를 위해 1천만 크리스찬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로 뭉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시도하려는 모든 것을 막아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상정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성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있는 법으로도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는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 성소수자나 동성애에 대한 어떤 비판도 완전히 차단시키고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를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은 참 그렇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러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법 조항의 독소 조항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기독교인 가운데 극소수의 극단적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거나 핍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범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동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성소수자나 소외자 인권도 보호받아야 되고 존중해야 될 인권인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그런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소수자의 삶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동성애는 창조 법칙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생물은 남녀 암수가 조화를 이루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인류 역사 6천의 그 역사의 그 근본인 것입니다. 남과 남, 여와 여의 결합은 창조 원리를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무출산으로 인한 인류의 장을 갖고 오게 될 것입니다. 결국 종족 번영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뜻이 저지되고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모든 것이 멈춰서는 그러한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대한민국을 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저출산이라고 하는 가장 큰 문제, 위기에 부딪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124조를 쏟아부었지만은 아직도 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한때 출산 120만 명이 넘다고 자랑하던 우리 대한민국이 정부 주도하에 계속 산하 제한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에 30만 7천 명이 출산되는 이런 재앙을 맞게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0만 7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인구 두 사람이 0.8, 0.9밖에 출산하고 있지 못하고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대학 가게 될 18년 후에는 대학교 약 3분의 1이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같은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입니다.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남녀 간의 정상적인 결혼 문화가 반드시 계속 이어져 가야 합니다. 동성 간의 결혼은 성경이 허락하고 있지 않은 죄일 뿐 아니라 5천년 한국의 고유 문화를 파괴하고 사회의 기본 구성원인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로 어떤 경우에도 허락이 될 수가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하여 가정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운 행복을 이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조장하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상정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인권조례라도 이 조항이 들어가서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동성애는 청소년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미래를 무너뜨립니다.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동성애 달콤한 유혹에 빠졌다가 나중에 돌이키려 할 때는 이미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큰 후회와 자책감에 빠져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40만 명이 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퇴하고 여기저기 떠돌며 사회 어두운 구석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 청소년들이 동성애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남성 어른과 성적 행위를 하고 돈을 받아 끼니를 떼고 있는데 그들의 몸과 마음이 망가질 뿐 아니라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에이즈의 문제점도 그들이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관의 명예에 복종해야 하는 군대에서의 동성애 문제는 또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그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직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빨리 에이즈 환자가 확산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보도를 접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WHO에서는 2030년까지 에이즈를 박멸하겠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와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보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들어가는 치료비만 1년에 3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에이즈가 확산되어 나간다면 이 3조가 10조가 되고 100조가 되는 그러한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맞게 될지도 모릅니다. 청소년 보호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동성 간의 성적 행위는 금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권을 위한다고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떤 경우에도 제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현행법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잘 보장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법을 만들어서 과잉적으로 저들을 보호하는 이유 하에 어떠한 비판도 금하게 하고 오히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페널티가 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가치를 회복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 이상 역차별적 법인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 일의 뜻을 모으고 향후 어떤 법 제정을 시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모아 이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도와 후원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가 될 것이고 또 전문가들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갖고 있는 독소 저항의 문제점들을 낱낱이 여러분에게 밝혀줄 것입니다.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개설되는 이 강의를 여러분 모두가 경청해 들으시고 얼마나 지금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큰 문제를 안고 있는가를 인식하셔서 앞으로 한국 교회 사회가 밝아지고 행복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이 같은 잘못된 시도가 있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을 모아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에 한국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한국의 1천만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기독교계 법조인들, 의료인들, 전문인들, 교수님들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이 한마음 되어 지금 이 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서 우리 한국 사회가 밝아지고 행복한 사회로 변화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모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오늘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한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설하고 또 홍보하고 법조인과 또 전문인과 의료인과 교수님들이 한 팀이 되어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 일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그 법조화의 시도도 진행하지 않도록 막아내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걸어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잘못된 동성애 문화에 파괴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한마음 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변화시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나라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영은 목사님의 비교적 길지는 않지만 15분 가까이 되는 짧은 메시지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크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둘러 말하지 아니하고 대단히 명확한 성경적 진리로 또 사회적 폐악을 근거로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교회를 위해서 큰 은혜이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이 차별금지법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순복음교회 또 온누리교회 사랑의 교회 이 큰 교회 목사님들께서 생각이 다른 분들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도 용기 있게 복음의 입장에 서서 차별금지법 반대 메시지를 교회 안팎에 전해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짧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알아야 할 핵심 메시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시정일관 한국교회가 1천만 성도들이 연합해서 똘똘 뭉쳐서 교파를 초월해서 반대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반복해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 이슈에 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별금지법과 성혁명은 교회 전체를 위협하는 대단히 심각한 반성경적인 반교회적인 악법이기 때문에 교단과 지역 정파를 초월해야 하는 것이 가장 핵심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설사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나뉜다 하더라도
한국교회 1천만 성도가 연합해서 차별금지법을 막는 운동을 위해서 생각의 차이나 호불호의 차이를 내려주시고 우리 이영훈 목사님처럼 또는 오정현, 이재훈 목사님처럼 차별금지법을 막는 운동에 1,000만 성도가 단합해서 나설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시고 선두에 서주시고 또 필요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감수해 주시면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국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동성애가 초래하는 무출산의 재앙, 저출산의 재앙의 심각성도 인식해 주시고 이 동성애가 초래하는 미래 세대와 국민 건강의 훼손 문제도 직시를 좀 해야 하며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해서 법적인 페널티를 가하려고 하는 이 무서운 독재성에 대해서도 직시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각 교회의 전문가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실체를 알리는 세미나와 강연 활동이 필요하고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야말로 진짜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훈 목사님의 동영상 짧지만 반복해서 들어주시고 주위에 많은 분들과 국민들을 깨우는데 여러분 활용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몇 가지 이 강의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또 이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시즌 2의 소개인데요. 여러분 11월 달에는 우리 모범적으로 큰 교회 목사님 중에서 용기 있게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에 앞장서신 이훈 목사님 그리고 다음 주엔 이재훈 목사님 모십니다. 이재훈 목사님은 현재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시간 오셔서 실시간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강의를 해주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정현 목사님은 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짧은 동영상을 보내주시기로 했고 그날엔 우리 안드레아 윌리엄스의 동영상에 자막을 해서 여러분께 영국에서 보내드리는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는 또 미국의 ADF 부회장인 제프리 존스, 제프리 벤트렐라 교수의 변호사의 강의와 또 글로벌 성혁명 저자인 가브리엘 쿠비 강의가 12월엔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새해에는 또 해외에서 지금 하와이 열방교회 목사님과 각 교단의 주요 신학교 권위 있는 신학 교수님들이 오셔서 지금 신학의 분열을 막기 위한 올바른 성경 지식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즌 1에서 또 시간 제약 때문에 하지 못했던 각 분야 언론 분야, 문화 분야, 또 이런 언어 분야 여러 가지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을 더 모셨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목사님들 중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 규약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을 성공적으로 설득해내시는데 큰 성과를 보이시는 경양 각지의 여러 목사님들의 실천 사례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주 1회 정도씩 해서 학예 방학을 좀 제외하고 이래 잡았는데요. 잠정적으로는 한 9월 24일까지 저희가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별금지법의 계류가 4년 내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도와 국민을 깨워내야 하고 깨어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일상화 작업이 불가피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 적어도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의 완전히 막아낼 때까지 적어도 주 1회는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필요한 성경적 복음적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꼭 시간 내주시고 주위에 국민들과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저희가 계속 연구를 해가 보는데요. 이 차별금지법의 배후에 이르는 법의 이름으로 각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말하는 국제인권법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제인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짓 원칙이 있는데 그게 욕야카르타 원칙입니다. 이게 2006년도에 나온 이후에 한 번도
이 원칙이 가지고 있는 이 반인권성, 독재성, 신앙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막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비판과 토론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복음법률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놓은 실적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는 최초의 국내 토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지금 화요일 24일 화요일 서울 변협회관에서 복음법률가에 주최하고 우리 진평련 협력으로 해서 욕야카르타 원칙의 위험성과 부당성에 대해서 밝히는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차바 채널에서 여러분 실시간 방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시청해 주시고요. 이 욕야카르타 원칙의 부당성이 드러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전부 이 욕야카르타 원칙이라는 데서 원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보편인권을 내세워서 보편인권에서 벗어나 있는지, 그리고 자유와 인권을 내세워서 얼마나 반대자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인식해서 그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노력하는 일의 실체를 가진 굉장히 세계 각국을 호령하고 있는 이 욕야카르타 원칙의 문제점을 드러내서 세계 각국을 깨워내는데 여러분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에도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여러분 몇 번 공지해 드린 대로 복음법률가에서 정의당안의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이 시행되면 무슨 행위가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 150페이지의 소책자로 만든 책입니다. 글자도 좀 크게 했고요. 읽기도 좋게 소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이 소책자를 읽고 주위에 많이 권면해 주셔야 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차별금지법을 도저히 지지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복음법률가회 11명의 교수들과 실무자들과 박사들이 함께 집필한 문서입니다. 여러분 이 책 우리 차바 인강 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데 많이들 구매하시고 주위에 많이 권면해 주셔서 차별금지법에 미혹되지 않도록 국민과 성도를 깨워내는데 여러분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다음 장이요.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 때문에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선교회가 혹시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처리나 또는 안전한 후원을 위해서 저희가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이렇게 소속을 신청했고 실사를 받은 후에 여기에 선교회 소속 독립교단에 가입한 정식 선교회로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혹시 정말 익명으로 또 크고 작게 우리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선교회가 출범한 후에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또 수많은 귀한 재정을 후원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재정, 교재 만들고 세미나하고 여러 가지 송출과 안정하고 또 편집 영상 만들어서 많은 빠른 시간 안에 교회와 각국 교회를 깨워내는데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수증이나 이런 또 기부금 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행정적으로 연락 주시면 처리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시즌 2가 시작됐습니다. 시즌 2에 무엇보다도 우리 존경하는 이영훈 목사님 오셔서 한국 교회가 나아갈 차별금지법을 놓고 대응해야 할 올바른 메시지를 듣는 시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된 것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또 시간 내서 시작 인사를 해주신 기론평 교수님과 조배숙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 강의는 이미 공지해드린 대로 서울의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강의를 해주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강의도 여러분 꼭 기다려주시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오늘 시즌2 첫날 지금 예상보다 약간 20-30분이 늦어졌는데요.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각국 교회와 각국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사상에 맞서서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교회가 분열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즌 1 강의 하나님 조국 교회와 그리고 국민들을 깨워내는 데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즌 2 강의도 하나님께서 좋은 강사님 보내주셔서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들과 국민들을 완전히 깨어내게 하는데 계속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즌 2 강의 전 기간 내에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각 분의 성령 충만한 강사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저희 교회와 국민들이 들어야 할 올바른 진리의 음성을 듣고 준행하며 많은 국민들과 성도들 깨워내고 나아가 무너진 세계 각국 교회를 회복시키는데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즌2의 전 강의도 주님의 선한 손에 의탁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